자녀에게 한 말이 잔소리로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해서 한 말인데 아이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가족의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18년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도 자녀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삶의 태도와 사람의 도리를 일러주었던 아버지, 바로 다산정약용 선생입니다. 그의 편지에는 공부를 강요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자녀에게 강조했던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말의 방식과 태도,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근검의 태도입니다. 둘째, 세상의 명예가 아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독서의 목적입니다. 셋째, 형제 간의 우애와 화목을 지키는 말의 품격입니다. 넷째, 역경 앞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자존의 마음가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 호롱불 하나에 의지에 붓을 든 아버지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낯선 유배지에서 그는 두고 온 자식들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되어 쫓겨났지만 자식들만큼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멀리서나마 자식의 하루하루를 붙들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지혜의 정수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삶을 대하는 기본기, 근검의 태도. 우리는 흔히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며 아껴 써라,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라고 훈계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헤프게 쓰거나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화가 납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데 함부로 굴리니? 라며 가그치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그저 돈에 대한 압박이나 잔소리로만 들릴 뿐 진정한 삶의 태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인식만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자식들에게 근과 검이라는 두 글자를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검은 단순히 돈을 안 쓰고 모으는 짠돌이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부지런함이고 검은 검소함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되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고 다사는 믿었습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지 않고 땅은 검소하지 않은 자에게
재물을 낳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덧붙입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니 새 옷이나 헌 옷이나 깨끗하면 그만이다. 음식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니 맛있는 것이나 맛없는 것이나 배를 채우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옷이 화려하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음식이 기름지면 정신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물건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물건에 휘둘리지 않는 주인의식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다산이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가 비싼 브랜드의 신발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친구들이 다 신는다며 떼를 씁니다. 이때 돈 없어, 안 돼 라고 거절하거나 성적 오르면 사줄게 라고 거래를 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너의 튼튼한 다리와 부지런한 발걸음이란다. 물건이 너를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빛나게 해야 한다. 내가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면 시장통에서 산 신발을 신어도 사람들은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근검의 본질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거칠애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중요시하는 태도. 이것을 가르치면 아이는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 역시 아이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죄책감을 갖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오히려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야 부지런하고 검소한 법을 배울 수 있으니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보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아이가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수많은 인생이 증명해 왔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지려면 돈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근검하지 않으면 자식이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 부모는 명품과 외식에 집착하면서 아이에게만 아껴 쓰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물건 하나를 소중히 다루고 음식 하나를 감사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우리는 물건의 주인이지 노예가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의 경제적 화목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칙.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독서의 목적. 오늘날 많은 가정의 불화는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숙제했니? 시험은 잘 봤니? 옆집 누구는 이번에 1등 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오가는 식탁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부모를 위해 하는 노동으로 여기고 부모는 아이의 성적표를
자신의 성적표처럼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공부는 어느새 출세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더 많은 학원을 다니고 더 많은 문제집을 풀면서도 정작 아이 마음속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아이를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서 정작 아이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의 집안은 패족이었습니다. 벼슬길은 막혔고 성공할 기회는 박탈당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이제 공부해서 뭐 하냐, 기술이나 배워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사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오히려 더 간곡하게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패족이 글조차 읽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다산에게 독서는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독서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일이다.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쌓은 지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하게 등을 돌려도 내 안에 쌓인 암과 사유는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이 믿음. 그것이 다산을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힘이었습니다. 이 지혜를 현대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의기소침해져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부모는 그러게 엄마가 핸드폰 그만 보라고 했지? 라며 비난하거나 다음엔 잘 볼 수 있어 라며 섣부른 위로를 건넵니다. 전자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후자는 아이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의 태도를 빌린다면 우리는 아이에게 공부의 진짜 목적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하구나. 하지만 내가 이번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이 점수 말고는 없느냐?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인내했던 시간,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은 점수와 상관없이 내 안에 남는 것이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란다.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 자신을 갈고 닦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배움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시험이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펼치는 사람. 그것이 다산이 꿈꿨던 진정한 독서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구체적인 독서법도 일러주었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면 찾아보고 반드시 기록해라. 이는 아이와 대화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묻는 대신 오늘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없었니? 그 주인공의 행동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세요.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묻는 질문. 그것이 다산이 강조한 생각하는 독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사교육보다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밤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드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정신을 가꾸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공부이자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관계를 지키는 말의 품격과 형제 간의 우애. 가정 내 불화의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형제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평생의 원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 사이의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곤 합니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동생 좀 보고 배워라. 이런 비교의 말들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고 그 경쟁심은 성인이 되어서도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어릴 때 부모의 비교 한마디가 어른이 된 형제 자매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독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님인 정약전 선생과 나누었던 깊은 우애를 회상하며 자식들에게도 서로를 아끼고 도울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유배지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편지와 학문으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 우애가 두 사람 모두를 절망에서 구해냈습니다. 다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형제이지만 재물과 아내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형제다.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한들 그것은 거짓 효도다. 다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끔찍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라며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할 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한마디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소용없게 된다. 이 가르침은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자녀들끼리 대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나중에 아무리 사과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흔적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쌓이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도 무색해집니다. 가정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동생이 형이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다가 망가뜨렸습니다. 형은 소리를 지르며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은 울며불며 억울해합니다. 이때 부모가 끼어들어 형이니까 내가 참아라거나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산의 지혜를 빌려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흥분한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형에게 묻습니다. 동생이 밉겠지만 내가 내뱉은 그 거친 말이 동생의 마음에 남길 상처를 생각해 보았느냐?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한번 깨진 형제의 마음은 다시 붙이기 어렵단다. 동생에게도 엄격하게 말합니다. 형이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은 것은 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형제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내 몸처럼 아껴야 하는 법이다. 다사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형을 완영이라 부르며 극진히 존대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웁니다. 말의 품격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전염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사는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앉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험담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불신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남을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를 가르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라고 묻고 아마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덮어주는 부모의 모습. 그 넉넉한 마음에서 아이들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을 배웁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거친 말이 오가는 집안에는 거친 마음들이 살고 있고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안에는 온화한 마음들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온기를 담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게 기쁨이다. 이 짧은 문장들이 쌓여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가족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역경 앞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자존의 마음가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오해를 사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아이들은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아이의 편을 들어 같이 세상을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다그쳐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삶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거대한 대답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건만 정치적 모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다산자산이라 칭하며 그 척박한 땅에서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요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저술이 모두 그 유배의 시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원망으로 보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18년이 학문의 불꽃으로 타올라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으로 꽃피운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벼슬길에 있을 때는 바빠서 책을 읽을 틈이 없었는데 이제 죄인이 되어 유배를 오니 비로소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이 얼마나 놀라운 단전의 태도입니까? 그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불언천, 사람을 탓하지 마라 부르인,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 마음이 단단하면 세상의 비바람도 나를 꺾을 수 없다. 아이가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왔을 때 같이 세상 욕을 해주는 것은 잠시 속을 시원하게 할지는 몰라도 아이의 내면을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피해자 의식만 키울 뿐입니다. 피해자 의식은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의 두 발을 땅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다 세상 탓이야 라는 생각에 익숙해진 아이는 자라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촉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고 맙니다. 다산의 지혜를 빌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억울하고 힘들지? 엄마도 아빠도 그 마음 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 상황이 너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핑계 삼아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를 것인지는 오직 너의 마음에 달렸다. 다산 할아버지는 감옥 같은 유배지를 서재로 만들었다. 너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먼 훗날 너를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어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 이런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회복탄력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단단한 긍정에서 나옵니다. 다산은 또한 호연지기를 강조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1000만 명이 가로막아도 나는 간다. 아이에게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용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지 않는 정직함, 이런 도덕적 자존감이 아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비굴하지 않게 원칙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속적인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게 그 어떤 위인전보다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근검의 태도. 둘째, 내면을 채우기 위한 독서의 목적. 셋째,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말의 품격. 넷째, 시련을 기회로 바꾸는 자존의 마음가짐. 이 4가지는 사실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함부로 살 수 없고,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에서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의 눈빛, 형제끼리 양보하고 웃는 작은 순간들, 그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18년 동안 쓴 수백 통의 편지는 단절될 뻔했던 가족의 끈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편지에 담긴 진심과 사랑, 그리고 삶을 관통하는 통찰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부모의 지혜와 사랑임을 다사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아이에게 잔소리 대신 천지를 한 통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다산처럼 붓을 들지는 못하더라도 스마트폰 메시지가 아닌 손글씨로 쓴 작은 메모라도 좋습니다. 공부해라, 씻어라 같은 지시어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엄마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같은 마음의 언어를 담아서 말입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닫혀있던 아이의 방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가족의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자녀는 여러분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그 책이 아름다운 문장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혜로운 저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인생을 조각하는 칼이자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입니다. 부디 그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화목하고 단단한 가정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